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책은 강신주 선생님의 감정 수업 함께 하려 해요. 스피노자와 함께 배우는 인간의 48가지 얼굴. 그 중에서 오늘 함께 하려는 감정은 슬픔입니다. 슬픔. 지금 좀 저희가 슬프잖아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슬픔이라는 주제를, 감정을 택했어요. 그런데 소설을 살짝 이렇게 제가 엿봤더니 조금 안 어울리는 듯한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비극을 예감하는 둔탁한 무거움이라는 부제목을 갖고 있어요. 비극을 예감하는 둔탁한 무거움. 우리의 상황이 이런 것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네. 미국의 비극이라는 소설을 가져오셨어요. 강신주 박사님께서 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저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택한 작품은 시어도어 드라이저의 미국의 비극, The American Tragedy예요. 사실은 이 소설 제가 읽었던 아메리카의 비극인 줄 알고 택했거든요. 근데 읽어보니까 내용이 다르네요. 다른 소설인가 봐요. 저도 제가 읽은 건 노먼 메일러의 아메리카의 비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어쨌든 읽어보세요. 네. 들어주세요. 기쁨과 슬픔은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순수한 기쁨이나 순수한 슬픔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고? 현재의 슬픔은 과거를 기쁨으로 지장하고, 반대로 현재의 기쁨은 과거를 슬픔으로 기억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볼까? 아무리 부모가 나를 아껴주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멋진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순간 부모에 대해 자신이 느꼈던 감정은 슬픔이라고 기억할 것이다. 아니 슬픔이라고까지, 그냥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과거 권위적인 부모로부터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치자. 설상가상이라고나 할까? 지금 그는 배우자의 심한 폭력에 휘둘리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면 당연히 그는 권위적인 부모와 함께 살았던 삶을 기쁨으로 기억하고 싶다. 뭐 또 기쁨으로까지. 차라리 그때가 나았구나라는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한때 기쁨을 선사했던 여자가 어느 사이엔가 슬픔의 대상이 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다. 그녀보다 더 커다란 기쁨을 주는 여자가 나타난 것이다. 클라이드라는 남자의 고뇌는 그래서 발생한 것이다. 손드라의 등장으로 한때 그의 기쁨의 대상이었던 애인 로버타가 이제는 슬픔, 나아가 저주의 대상으로 바뀌고 말았다. 만약 이제 소설 속으로 제가 들어갈 거예요. 만약 로버타와 함께 뱃놀이를 하던 중에 보트가 뒤집힌다면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말이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나의 장래를 망치려던 이 엄청난 난제로부터 빠져나오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또 있을까? 아니야, 잠깐. 그럼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되지. 그런 흉악한 짓을. 하지만 만일 그런 사고가 우연히 일어난다면? 그러면 로버타와의 모든 시끄러운 관계도 한순간에 깨끗이 끝나는 것 아닌가. 로버타로서는 그 순간만 지나면 더 이상 아무런 공포도 느끼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장애물이 없어지고 나면 클라이드도 손드라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골머리를 썩일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지금 당면한 이 난처한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어 그의 앞날은 참으로 맑게 개고 기쁨에 넘치리라. 계략을 꾸미려는 것이 아니다. 우연히 익사 사고가 일어나기만 한다면 그때는 찬란한 미래가 열릴 것이다. 네, 이게 소설 속 한 부분이에요. 방금 우리는 시어도어 드라이저의 소설 미국의 비극에서 한 대목을 읽어보았다. 주인공 클라이드는 한때 가장 사랑했던 여자 로버타를 죽여야겠다는 무서운 생각에 골몰하고 있다.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여공에 지나지 않지만 한때 로버타와의 연애는 클라이드를 행복하게 했었다. 스피노자가 말했던 것처럼 행복은 자신이 과거보다 더 완전해졌다는 느낌의 다름 아니니까. 그렇지만 클라이드는 로버타와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 그에게 결혼은 신분 상승의 지름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버타는 너무나 가난했고 그만큼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여자였다. 물론 클라이드가 로버타를 사랑했다는 것, 그것은 어김없는 사실이었으리라. 불행이라면 불행이랄까? 그러던 그에게 미모와 부를 겸비한 매력적인 여자 손드라가 나타난 것이다. 다시 신분 상승을 꿈꾸는 기회가 클라이드에게 찾아온 것이다. 손드라만 차지하면 그의 오래된 꿈은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였다. 이런 희망에 부풀수록 그에게 로버타는 신분 상승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어쩔 것인가. 신분 상승이라는 파랑새를 쫓고 있던 클라이드에게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손드라와 꿈꿀 수 있는 장밋빛 미래는 로버타에게서 얻는 현실적 안정감보다는 훨씬 더 소망스러워 보였기 때문이다. 마침내 손드라와의 연애가 클라이드에게 기쁨이라는 감정을 안겨주자 반대로 로버타와의 만남 자체는 그에게 하나의 슬픔으로 밀려오게 된다. 더군다나 클라이드가 자신을 멀리한다는 여자의 직감 때문인지 로버타는 이제 거의 절망적인 스토커처럼 그에게 집착하기까지 한다. 물론 이런 집착이 클라이드를 자신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쯤은 로버타 자신도 잘 알고 있지만 말이다. 결국 점점 더 클라이드는 로버타를 만나면 기쁨은커녕 우울한 그런 슬픔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네, 여기서 스피노자의 슬픔에 대한 정의를 잠깐 살펴볼게요. 에티카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스피노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슬픔은 인간이 더 큰 완전성에서 더 작은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그럴 때 슬픔이 느껴진다는 거네요. 스피노자의 말대로 슬픔은 더 완전하다는 느낌에서 덜 완전하다는 느낌으로 이행하는 감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이 하강한다는 그런 감정이네요. 그럴 때 느껴지는 감정이고 우리나라 갑자기 나라 이야기를 꺼내서 나라의 지금 상황을 잠깐 비춰보면 저희가 뭐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4대 부문 뭐 이렇게 상을 한꺼번에 수상을 하는 영광, 방탄소년단, 뭐 좀 더 올라가면 뭐 싸이 뭐 이렇게 해서 문화의 수준, 우리나라의 국격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또 북한과의 문제를 좀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국격을 조금 높여왔다면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금 특정 종교의
종교의 그 모임이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원상지가 되고, 또 그 종교의 어떤 교리나 그 원칙들이 그런 확산되는 현상을 저지시키는데, 막는데 어떤 저해하는 요소로서 그 기능하고 있는 그 어쩌면 좀 무지한 수준 낮은 그런 원칙들이 어떻게 보면 이 국격을 낮추는 좀 이렇게 하강하는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것도 참 조금 더 나에 머무르는 감정이 아니라 좀 감정을 확대시켜보면 슬픈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대처 이런 부분도 조금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 같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불완전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편린들로 봤을 때는 그런 감정이 든다는 거고요. 제 이런 생각이 맞는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당연히 우리는 덜 완전해지는 느낌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인간은 기쁨을,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니까 말이다. 그래서 클라이드는 불행히도 이제 슬픔의 원인이 되어버린 로버타를 제거하려고 꿈꾸는 것이다.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이 얼마나 비극적 상황인가. 그래요. 정말 비극적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상황이라고 하면 아이고, 제가 그 로버타 여공의 처지였다고 하면 어쩔까 싶고요. 또 이 클라이드라는 남자의 상황, 또 이 극에서 이 남녀가 만약에 남녀 성별이 서로 바뀐다면 그래도 마찬가지고요. 아이고, 저런 비극적 상황은 맞지 않고 싶어요. 한때 기쁨의 원천이었던 여자가 이제는 슬픔의 원인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렇지만 멀쩡한 여자를 죽이고도 무사할 리 없겠죠. 그래서 지금 클라이드는 로버타의 사고사를 꿈꾸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의 죄를 묻지 않는 완전한 사고사. 인간이 무서워요. 소설이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합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꿈이 이루어지면 그의 말대로 찬란한 미래가 열릴 테니까, 그 미래가 찬란하게 여겨질수록 그만큼 내 여공인 지금까지의 자기를 있게 해준 로버타는 그 미래가 찬란하면 찬란할수록 참 벗어나고 싶은 슬픈 과거일 겁니다. 소설 제목에서부터 이미 암시된 비극의 그림자는 이제 클라이드에게 조용히, 그렇지만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한 개인의 비극을 아메리카의 비극이라고 제목이 붙었네요. 어쩌면 작가가 제가 이야기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사태를 제가 바라보는 것처럼 당시의 아메리카의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을 그런 비극의 전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것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뒷부분의 작가에 대한 이야기나 그 부분 읽어드리면 제 말의 1편 동조도 되실 겁니다.
이미 암시된 비극의 그림자는 이제 클라이드에게 조용히 그렇지만 무겁게 다가오고 있다. 로버타가 클라이드와 함께 보트를 타다가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물론 클라이드는 물에 빠진 그녀를 구할 생각은 애초에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해 사고사가 나지 않았다면 사고사를 위장해서라도 그녀를 죽일 생각으로 보트에 탔던 것이다. 그런데 정말 사고사가 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순간 예기치 않은 비극적인 결말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클라이드는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을까? 그를 체포한 사법당국은 로버타의 죽음이 사고사가 아니라 의도적인 살인의 결과라고 판결한 것이다. 마침내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도 죽고 신분 상승의 꿈도 허망하게 날아간 채 클라이드는 전기 의자에 앉아 비극적인 삶을 마무리하게 된다. 와, 이것도 정말 비극적이다. 그렇지 않나요? 그저 뭐 행동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으로 바랬었고 그 상황이 좀 더 전개되었더라고 하면 정말 어떤 살인이 일어났을 수는 있지만 아직 그렇지 않은데 이거 무슨 뭐 살인 미수라고 하기에도 아무런 증거도 없었을지 싶은데 그러나 소설이니까요. 아침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들리는 이 드라이저의 비극이 결코 통속적으로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우리도 여전히 부와 사랑 혹은 자본과 인간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와 사랑 중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치스러운 교훈을 읊조려서는 안 된다. 살기가 막막한 사람에게 사랑은 근사한 생계수단 혹은 유일한 생계수단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와 사랑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비극은 불가피하다.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 두 사람은 생계의 불안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불안이 지속되면 두 사람은 처음과는 달리 둘의 만남이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라고 느끼게 될 테니까. 그런데 요새는 조금 세월도 바뀌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돈을 선택하는 순간 사정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죠. 클라이드는 로버타로 상징되는 사랑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어떤 선택은 동시에 어떤 포기를 이야기하는 법이죠. 바로 이런 아이러니 때문에 클라이드의 비극이 결코 통속적이지만은 않게 보이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클라이드는 손드라와 로버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부유함과 사랑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고뇌인 것이죠. 어쩌면 앞으로 당분간 우리는 클라이드가 먼저 서 있던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자본주의라는 체제 하에서 사는 한 클라이드가 그 놓였던 선택, 고뇌의 기로에 우리도 서 있을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강 박사님의 얘기예요. 그래서 클라이드의 갈등과 선택을 반복하기 전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부와 사랑 둘 중 어느 것이 기쁨을 주고 어느 것이 슬픔을 주는지가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자본주의 자체가 바로 슬픔의 기원이라는 통찰일 테니까 말이다. 그래요. 자본주의가 아니었다면 과거 우리가 자본주의가 없던 태초의 시대, 조선시대 정도 가볼까요? 근데 일제식민 이전에 그 시대로 좀 가볼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본주의는 분명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없었을까 모르겠네. 뭔가 신분 상승의 기회를 앞에 두고 이런 그때까지의 그에게 도움이 되었던 어떤 그를 있게 해주었던 그런 관계를 배반하게 해야만 하는 그런 선택적 상황은 있었을 것 같은데 꼭 자본주의에서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었지 싶은데 말입니다. 이 강신지 박사님이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마로서 스스로를 자처하고 자본주의가 가지고 온 이 사회의 폐단, 그로 인한 노예적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를 가장 앞단에 서서 외치고 있는 분이시고 그것을 그분의 사명으로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이 감정 수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어떤 그 의도가 전혀 없는 책이 아니고 그런 자신의 그런 철학들을 한 라인에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로 인한 너의 감정의 그런 어떤 부침, 왜곡 그런 거로부터 너를 지키는 것에 대한 수업인 거죠. 그 수업의 주제와 테마, 어쩌면 이런 것이 좀 옳지 않겠니 하는 권유 이런 것도 강 박사님의 철학에 기반한 것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는구나. 또 그분의 주의, 그분의 철학에서는 그런 맥락으로 생각될 수 있겠다. 그런데 나는 이런 의문들을 가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본주의는 항상 자신의 위험을 위해 우리를 생계의 불안 속으로 던져 넣는다. 네. 자본주의 이전에도 그랬던 건 사실이지만 사실 자본주의는 정말 그걸 가속화시키는 건 맞죠. 끊임없이 쳇바퀴를 돌리고 더 많이, 더 빨리 그렇지 않으면 너는 뒤처질 테니까 이렇게 저희를 옥죄어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오직 그럴 때에만 자본은 우리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나약하고 여린 우리가 비극을 만드는 이 거대한 룰렛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지금 드라이저가 슬픈 표정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메리카의 비극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군요. 저런 클라이드, 소설 속 클라이드, 그래서 결국 전기의자에 앉아 비극적인 삶을 마무리하는, 꼭 그렇게 빨리 가지 않더라도 20년, 30년 후에 가더라도 결국은 비극적인 선택들을 반복하다 비극적인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 모습이 아메리카, 당시에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너희 모두들의 미래일 수 있다. 그래서 아메리카의 비극이라는 이름을 확대해서 붙이신 거군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군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저런 거대한 제목을 이 소설에 붙였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 작가 시어도어 드라이저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그리고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가 1920년대 미국의 거품 경제를 보여준다면, 이 시어도어 드라이저의 미국의 비극은 1910년대 급속히 퍼진 자본주의 가치가 어떻게 인간의 정신을 왜곡시키는지를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분노의 포도 위대한 개츠비보다 조금 앞선 시대의 소설이군요. 시대를 배경으로 한. 발자크와 에밀 졸라를 탐독했던 드라이저는 미국 문학사에서 자연주의를 대표하는 소설가이며, 미국판 재와 벌로 불리는 이 미국의 비극은 우리나라에서도 젊은이의 양지라는 제목의 영화로 소개되어 인기를 끌었다. 네, 이 젊은이의 양지 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외모는 매력적이지만 아직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한 청년의 헛된 꿈을 통해 작가는 급격한 도시화와 소외, 성숙하지 못한 인간과 비뚤어진 성공 신화가 야기한 미국의 비극을 그리고 있다. 이 동정과 혐오가 교차하는 마음 상태가 얼마간 지속되는 사이에 드디어 클라이드는 어떻게 해서라도 로버타와 관계를 끊을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저 지금 막 소설로 들어와 있어요. 소설 속 문장들입니다. 비록 로버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만일 로버타가 순순히 물러나지 않는다면 지금 자신의 처지가 위태로워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기가 먼저 꼬드기지만 않았어도 이처럼 귀찮은 관계가 생겼을 리도 만무한데, 클라이드는 새삼스럽게 로버타에 대해 연민을 느꼈다. 이제 와서 걸림돌이 되니까 일방적으로 이별을 강요한다는 것은 너무나 염치 없고 교활한 수작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쓴 소설인가 봐요. 클라이드의 속내를 작가 이 화자가 속속들이 다 읽어내고 있네요. 예. 작가 자신도 주인공 클라이드처럼 가난한 아버지의 편협한 가톨릭 신앙에 반항적이었다. 신문 기자의 경험으로 건조하지만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듯한 문체로 주제의식에 집중했으며, 뉴욕주에서 발생한 실제 살인사건 기사에 매혹되어 구상한 소설이 바로 미국의 비극이다. 네, 이 시어도어 드라이저가 신문 기자였었다 하네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사화되었던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시대를 예견하고 대변하는 그런 소설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어도어 드라이저의 시선이나 관점 자체가 굉장히 확장되어 있는 넓은 시야를 갖고 있었던 거네요. 그런 하나의 단편적인 그런 하나의 사건을 봐도 그것의 의미나 그런 것들은 이 전체 미국 사회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과 감수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철학자의 어드바이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어떤 깜짝 놀란 어드바이스를 주고 있으실지.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강 박사님과 자꾸 제가 뭔가
논쟁해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들이 많이 있네요. 예. 또 그러다가 또 그분의 생각이 이런 거구나 수긍이 되기도 하고 재미있습니다. 이게 또 책을 읽는 재미, 또 책을 통해 저의 생각이 제가 성장해 가는 그런 방식이며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예. 타자와의 마주침이 없다면 감정도 존재할 수 없다. 타자를 만나서 삶이 충만해진다고 느낄 때의 감정이 기쁨이라면 슬픔은 그와 반대로 타자를 만나서 삶의 충만함이 훼손된다고 느낄 때의 감정이다. 그러니까 이 자신이 하강한다고 느껴질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기쁨이나 절대적인 슬픔 따위는 존재할 수 없다. 불행히도 우리는 영혼을 구가하는 신이 아니라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소멸적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은 상대적이거나 조건적일 수밖에 없는 법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의 감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원치 않은 타자와의 관계가 지속되면 우리는 슬픔이라는 감정에 지배된다. 벗어나야죠 그러면. 이럴 때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조금만 더 잘해주는 타자가 등장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쁨의 감정에 빠져들게 된다. 당연히 우리는 내게 기쁨을 안겨준 그 타자와 함께 있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타자보다 더 많은 기쁨을 주는 타자가 또 나타날 가능성은 언제든 있는 법이다. 그것도 또 문제겠네요. 그러니 새로운 타자가 기쁨의 대상이 되는 만큼 과거 기쁨을 주었던 타자는 자연스럽게 슬픔의 대상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건 슬픔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닌가. 지금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타자일지라도 나에게 더 심한 슬픔을 주는 또 다른 타자가 등장하는 순간 과거의 타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의 대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무슨 좀 궤변 같기도 하고 슬픔은 슬픔으로 이겨내야 하는 건가요? 더 큰 슬픔으로? 그런 의미는 아니시겠죠.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회의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다. 그저 기쁨을 주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또 슬픔에도 끝이 있다는 것, 지나간다는 것, 잊혀진다는 것, 그리고 그게 당시의 나의 어떤 감정일 뿐이라는 것, 팩트가 아닌 실 수도 있고 팩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감정이 평생 지속되는 건 감정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지나간다는 것, 그런 두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해주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요? 그리고 슬픔을 주는 대상이라면 단연코 그것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곳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여기서 변덕이나 변심을 이야기하는 사회적 평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쿨해질 필요가 있다.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없으니까 그냥 지금 내 앞에 있는 타자가 기쁨을 주는지 그렇지 않는지에만 집중하자 라고 강 박사님은 강한 결론을 내리고 있으십니다. 강 박사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에 매우 어려워하실, 힘들어하실 많은 분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뭐 꼭 어떤 선택, 어떤 결정, 판단이 옳다, 그르다 이런 걸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굉장히 큰 고민과 숙고의 과정을 걸쳐서 그걸 통해서 내린 그런 선택이고 결정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강 박사님은 철학자니까 나의 욕망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의 판단을 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나의 굴레, 사회, 내가 여태까지 배워온 것들, 어떤 규범적 가치 체계, 그리고 이런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어떤 정치 체제일 수도 있고 관념 체제, 이런 것들이 내 선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라. 스스로 내가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온전히 내가 생각하는, 어렵겠지만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정말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레벨이 올라간 사람이라야 그런 걸 배제하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러한 그 성찰을 충분히 해보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그것이 후회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런 선택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라고 본인 스스로에게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걸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문장에서는 그냥 사회적 변심에 대한 그런 사회적 평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슬프게 하는 것으로부터는 그리고 너를 기쁨을 주는 것으로 향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라 이런 강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그것을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읽고 들어온 강 박사님의 그런 생각들에 비추어 보면 워낙 호불호도 강하고 이 명확한 언사를 즐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셨지만, 정말 주시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나의 선택을 다른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하지 말라, 그것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정이라야만 한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좀 순화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또 그런 생각이셨을 것 같다는 제가 좀 강 박사님의 좀 이렇게 대입시켜서 빙의해서 좀 부드러운 어조로 좀 말씀을 바꿔봤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조금 슬픈 월요일. 왜냐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이 아니 될 것이고, 사내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라. 회의 시에도 마찬가지고, 복도로 오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급적 미팅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하고 메신저와 메일을 활용하라는 지침을 받았어요. 주말 동안에. 참 그래서 많이 슬픈
좀 마음이 들어서 이런 소설을 좀 읽어봤고요. 출근길 뭐 상황은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슬프시진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예, 지나가겠죠. 네, 미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